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개발 부분 마지막 부분하고 부동산 마케팅 공부하실 텐데, 자, 교재는 529페이지부터 설명되죠. 지난 시간 이어서 거기 보면 토지개발의 유형이 신개발 그리고 재개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밑에 재개발의 경우에 재개발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해서 수복재개발, 계량재개발, 보전재개발, 철거재개발. 자, 이건 용어 정리 간단하게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수복재개발은 거기 있는 그대로 해서 현재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 제거. 제일 끝에 있죠. 요인 제거, 이게 포인트예요. 노후 불량화 요인 제거하는 것이 수복재개발이고, 계량재개발은 그 뚱뚱한 것이 기존 시설의 첨가, 확장, 개선, 이것이 계량재개발. 그리고 세 번째 보전재개발은 노후 불량화의 진행 방지의 포인트, 진행 방지, 이것이 보전재개발이고, 철거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것이 철거재개발. 의미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수복재개발은 노후 불량화의 진행만 방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량재개발은 기존 시설 외에 새로운 시설의 첨가, 개량. 그리고 보전재개발은 그대로 노후 불량화의 진행만 방지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철거재개발은 기존 환경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걸로 교체시키는 거. 그렇게 확인.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에서는 단순 개발 방식, 환제 방식, 매수 방식, 혼합 방식이 있는데, 간단하게 단순 개발 방식은 이것은 지주가 직접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단순 개발 방식. 대표적인 것이 형질 변경 사업, 내 땅 내가 개발하는 거, 이것이 단순 개발 방식이고,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은, 자, 종전 토지,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가 아주 엉망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새롭게 택지로 개발하는데, 개발되기 이전에 종전 토지를 갖다가 요 면적이나 여러 가지 요건에 준해서 새롭게 개발된 토지로 바꿔주는 것이 환지 방식이에요. 당연히 감벌이 적용되면서 종전 토지가 1000평이면 환지받은 토지는 1000평보다 훨씬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종전 토지에 준해서 새롭게 개발 토지로 바꿔주는 것이 환지 방식이고, 수용 방식은 요 종전 토지를 갖다가 전부 다 그대로 수용해서 새롭게 개발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바로 수용 방식 또는 매수 방식, 그래요. 그리고 혼합 방식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적절하게 말 그대로 혼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혼합 방식인데, 문제는 이제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 비교해서 특성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환지 방식은 비교적 어때요? 여러 가지 절차가 동의나 여러 가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초기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인 반면에, 수용 방식은 수용해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부담이 크고, 그리고 신속한 개발에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발되기 이전과 이후의 권리관계를 보면, 단순 개발 방식은 개발되기 이전과 이후의 권리관계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권리 불변이고, 환지 방식은 종전 토지에 준해서 새롭게 바꿔진 토지의 면적이 줄기 때문에 권리가 축소돼요. 권리 축소 특징이 있고, 수용 방식은 종전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고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권리 소멸, 이렇게 이제 권리관계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의미 없어요. 참고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택지 개발의 유형. 그래서 민간 개발과 공영 개발, 민간에 한 개발이 민간 개발이고 공공이 한 개발이 공영 개발인데, 공영 개발은 참고만 해 두시면 되고, 민간 개발의 경우에 이제 주체에 따라서 자체 개발 사업, 지주 공동 사업, 토지 신탁형,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 구분되는데,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계획도 수립하고 시행자가 돼서 계획도 수립하고 자금도 조달해서 직접 개발 사업의 시행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자체 개발 사업. 내 땅 내가 개발하는 거 가장 많은 형태이죠. 비교적 어때요? 규모가 작은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직접 지가 다 개발해버리기 때문에 이익과 위험이 다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소유자의 의도대로 신속한 개발이 가능할 수 있고 수행 속도도 빠르다. 다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이 비교적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 관리 능력이 많이 요구된다 하는 것이 단점으로 해석되거든요. 이것이 자체개발 사업이고,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 사업하는 것이 바로 지주 공동사업인데, 자금 운용과 조달의 형태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자, 소유자가 땅을 갖고 있으면서 개발업자한테 개발을 맡겨서 다 개발한 다음에 공사비를 갖다가 대물로 가져가라, 건물이나 토지로 가져가라 하는 것이 공사비 대물 변제형. 조금 이따 설명드린 등가 교환 방식과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다 개발한 다음에 분양해서 공사비 가져가라, 이것이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고, 투자자 모집형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다 모집해서 이걸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한 다음에 개발된 부동산을 갖다가 투자자에게 소유 지분에 따라서 배당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투자자 모집형. 가장 전형적인 것이 바로 조합 아파트,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고, 사업위탁형 그리고 토지신탁형 구분되어 있는데, 자, 이것만 간단하게 체크해서 구분하셔야 돼요. 사업위탁형은 다른 말로 사업 수탁 방식 그러는데 뒤에 한번 나오거든요. 이제 지금 설명으로 뒤에 건 가름할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수행하되 일단 어떤 부동산을 갖다 개발하는데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해요.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업자가 개발을 다 하면 소유자는 개발업자에게 자금 조달해서 공사비를 지불하고 건물을 인도받아요. 그러면 결국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다 소유자가 소유한 다음에 이걸 다시 개발업자한테 임대해주면, 이거 개발업자는 다시 이것을 일반 임차인들한테 다시 재임대죠. 전대하죠. 이렇게 해서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면 발생한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개발업자가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이걸 다시 소유자에 제공해 주면 되거든요. 이것이 사업위탁형 또는 사업수탁 방식. 핵심은 사업수탁 방식은 개발 자금 누가 조달하고? 소유자가 조달하는 것이고, 개발 부동산의 소유도 누가 하는 것이고, 소유자가 소유하는 것이고, 다만 개발업자는 다른 사람의 개발 사업을 해주고 운영하면서 뭘 받는다?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 이것이 바로 사업위탁형 또는 사업수탁 방식이고, 그 다음에 신탁개발 방식은 똑같이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을 하되 소유자가 위탁자가 되는 것이고 개발업자가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유자와 개발업자, 즉 위탁자, 수탁 사이에 신탁 계약이나 유언에 의해서 신탁이 형성되면 위탁자인 소유자는 수탁자인 개발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요. 신탁 부동산에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이때 소유권 이전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이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시켜주면 수탁자는 이 이전받은 부동산을 갖다가 개발해서 임대하거나 아니면 분양해서 이렇게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전체 발생한 수익 중에서 수익을 발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신탁 이익이 있죠. 이 신탁 이익은 전체 수익에서 수익 발생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거든요. 이 신탁 이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데, 이 수익자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자가 지정한 다른 제3자일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사업위탁형하고 신탁개발 방식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업위탁형은 자금 누가 조달하고? 소유자가. 명의도 소유자 명의로 하는 것이고, 그 개발업자는 다른 사람의 개발 사업 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것이고, 반대로 신탁개발의 경우는 소유권이 개발업자에게 넘어간다. 이게 핵심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고, 따라서 개발 사업의 명의도 누구 명의로? 수탁자, 개발업자 명의로 이루어지고, 개발 자금도 누가 조달하고? 개발업자가 조달하고, 그리고 소유자는 나중에 수익만
배당받는다 하는 것이 차이점이거든요. 요 두 개 잘 비교해서 이 두 개 비교해서 출제가 잘 되니까 잘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이것은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에 대규모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이름해서 컨소시엄 구성 방식 그러는 거거든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공영개발 방식 했는데 이건 공공연 개발이기 때문에 의미 크게 없어요. 참고로만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35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른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민간 자금의 활용 방법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BTO 그 다음에 BTL 그 다음에 BOT 그 다음에 BOO 그러는데 자 이것이 이제 영어 단어만 몇 개 확인하고 그 순서대로 해석만 하시면 돼요. 자 빌드는 개발 그리고 T는 트랜스퍼 명의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 또는 기부 체납. 그리고 O는 오퍼레이트 운영이에요. 운영. 그리고 L은 리스 임대. 자 그러면 이제 BTO, BTL, BOT, BO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이제 같이 활용하면 되는데 가령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개발할 때 일단 개발은 누가 해요? 민간이 다 개발하는 거예요. 민간 자금 활용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먼저 민간이 개발한 다음에 개발이 다 되면 트랜스퍼,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시켜줘. 이 기부 체납이에요. 그리고 기부 체납하는 대신에 정부로부터 오퍼레이트, 운영권을 받아가지고 이걸 계속 운영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 이것이 BTO. 대표적인 것이 뭐 있을 수 있냐? 그러면 민자고속도로 같은 거 보세요. 민간이 개발해서 정부에 기부 체납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톨게이트 설치해놓고 거기다 통행료를 받아서 투자비 회수할 수 있죠? 이것이 BTO. 그 다음에 BTL은 민간이 똑같이 개발해서 똑같이 트랜스퍼, 정부에 기부 체납해놓고 정부로부터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 바로 BTL. 예를 들어서 군대 막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때? 직접 군대, 그 군인들한테 임대료 받을 수 있는, 그 숙박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정부에다가 이거 그 소유권 이전시켜놓고 정부로부터 이거 이용하니까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 회수하는 것이 바로 BTL 그래요. 자, 정부가 민간이 개발해서 기부채납 해놓고 운영해서 투자비 회수하는 것이 BTO이고 임대료 받아서 투자비 회수하는 것이 바로 BTL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그 의미만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BOT는 민간이 개발해서 먼저 운영한 다음에 운영권 받아서 다 운영한 다음에 투자비 다 뽑고 나면 그 다음에 정부에 트랜스퍼, 기부 체납해 주는 것이 BOT 순서대로. 그리고 민간이 개발해서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오퍼레이트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부 체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계속 갖고 계속해서 운영해서 투자비 회수하는 것이 바로 BOO. 이렇게 구분해서 영어 단어 순서대로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이것도 이번에 출제됐는데 아주 어렵지 않거든요.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잘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유효 활용 방식에서 사업 수탁 방식, 등가 교환 방식, 그 다음에 신차지 방식, 그 다음에 공동사업형 신차지 방식, 그리고 건설 협력금 차입 방식 그랬는데 자, 설명된 거예요. 사업 수탁 방식은 아까 설명했던 사업 위탁형. 소유자 명의로 개발 사업을 해주고 개발 사업의 자금도 소유자가 조달하고 개발업자는 다른 사람의 개발 사업을 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형태다 하는 거였고 아까 설명했으니까 자 등가 교환 방식은 대물 변제랑 똑같으신데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러면 갑 소유 토지에다가 개발업자인 을이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네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게 20억이고 그냥 아주 계산하기 쉽게 이것도 20억이다 그러면 이거 같이 운영해야 되니까 이랬을 때 토지 반 넘겨주고 건물 반 넘겨받으면 토지와 건물을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등가로 맞바꾸는 것이 되죠. 이것이 등가 교환 방식인데 이걸 갖다가 분할해서 넘겨주고 분할해서 넘겨받는 것이 부분양도 방식이고 분할하지 않고
토지 지분의 반을 넘겨주고 건물의 지분의 반을 넘겨받으면서 토지와 건물을 지분에 따라서 공동소유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전부양도 방식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뭘로 가져가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로 공사비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등가교환 방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차지 방식은 자,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개발업자인 을이 이걸 전부 다 임차. 자, 차지는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땅을 임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차지권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상권과 같은 것인데 이걸 임차해서 이걸 갖다가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임대 운용을 개발업자가 하는 거예요. 임대 운용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이 운영 수익으로서 임대료를 계속 기간 동안 지불해요. 지불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토지는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건물은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시가로 양도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신차지 방식. 이렇게 다시 땅 소유한 사람한테 개발업자들이 이거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임대 운용하면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 지불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토지는 돌려주고 건물은 통상 토지 소유자에게 시가로 양도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차지 방식 그 정도. 나머지 공동사업형 신차지 방식하고 건설협력금 차액 방식은 신경 크게 안 써도 돼요. 여기까지만 잘 확인하고 정리하는 게 좋아요. 너무 많으면 복잡해가지고 또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것이 개발권 양도제. 영어로 쓰면 TDR이죠. 개발권 양도제.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그러는데,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되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 손실을 시장기로 통해서 다른 곳의 개발권과 결부된 우발 이익으로 보상함으로써 용도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개발권 양도제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가령 이게 A 땅이 하나 있고 B 땅이 하나 있다. 근데 이 땅은 주거지역으로서 이용되고 있고, 가령 이 땅은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이더라. 그러면 다른 조건 똑같으면 만약에 주거지는 그만큼 이용도가 높죠. 도시토지에서. 그래서 이것이 평당 500만이다. 그러면 그린벨트 땅은, 옆에 있는 그린벨트 땅은 규제가 철저히 규제되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밖에 안 된다. 상당히 많이 차이 나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땅을 갖고 있는데 이 B 땅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여러 가지 엄격한 규제 때문에 토지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에 따라서 그만큼 재산상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것이 바로 개발권 양도제인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 주거지역은 얼마든지 건물 지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건물을 거의 못 짓는단 말이에요. 신규 건물은 거의 안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건물을 지으신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짓게 규제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공중관에 관한 개발권이 있거든요. 이걸 개발권이라고 하는데 이 공중권을 갖다 개발권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개발권을 여기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떼어서 소유권과 개발권을 어떻게 해서 분리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서 더 이용하게 해요. 그러면 여기는 훨씬 더 이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발생한 수익으로서 이쪽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이것이 개발권 양도제 해서 개발 제한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개발권과 소유권을 어떻게 해서 분리해서 이것만 따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켜서 이용하게 하고, 여기에서 이용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으로서 이쪽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이것이 개발권 양도제. 따라서 여기와 여기의 규제 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지역별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이동해서 이용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에서 보상하다 보니까 그런 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쓰일 수 있고 용도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제도가 바로 개발권 양도제. 그러면 결국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건 맞는데 정부가 실제 돈을 들여서 말 그대로 정부의 예산 확보해서 보상함으로써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율을 통해서 그 개발권을 팔게 해서 시장기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가 바로 개발권 양도제다. 이렇게 해서 의미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 핵심은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해서 개발권만 따로 양도해서 이용하게 하는 것이 개발권 양도이고 거기서 얻게 되는 이익으로서 손실을 보상한다. 따라서 이 손실 보상은 맞는데 공적 자금을 활용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로 통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원리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돼. 하나도 안 어려워요. 원리만 이해하시면 그렇게 해서 용도지역 간의 규제가 강한 지역과 약한 지역의 용도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개발권 양도제. 자, 그 정도의 원리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근데 이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선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오면 그냥 기본적인 원리만 나오지 절차나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아직 우리나라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해서 원리만 간단하게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은 바로 부동산 마케팅. 자, 먼저 마케팅의 의미를 잠깐 보시면 교재 한번 볼까요? 앞에 541페이지 보시면 마케팅이란 생산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데 관련된 모든 체계적인 경영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 이르는 모든 경영활동을 통칭해서 마케팅 그런다. 자, 그러면 마케팅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어떤 사람은 판매 그러던데 판매는 마케팅이 아니고 세일즈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케팅은 단순한 판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 소비까지는 모든 경영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의류회사에서 마케팅을 수립한다. 그럼 먼저 뭐부터 해요? 먼저 시장조사하고, 그죠? 시장조사에서 여러 가지 유행, 흐름, 패턴 다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제품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하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후에 아프터 서비스까지 이렇게 해서 시장조사부터 제품 기획, 그 다음에 생산, 광고, 홍보, 판매 그리고 AS까지 포함되는 모든 영업활동을 통칭해서 마케팅 그러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판매만을 마케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마케팅이다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마케팅의 기본 개념들이 542페이지 보시면 뭐 건물 마케팅, 토지 건물의 공급 마케팅, 서비스 마케팅, 임대 마케팅, 정책 마케팅에서 쭉 나오는데 자, 이런 것은 그냥 마케팅의 기본 원리들이니까 쭉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546페이지 부동산 마케팅의 세 가지 차원에서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고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는 다 여기에 있어요. 먼저 시장 점유 마케팅 거기 보니까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서 거기 보니까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고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그러는 거예요. 공급 차원에서 표적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이걸 못했으면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마케팅 전략 이것을 시장 점유 마케팅 가령 어떤 제품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만든다 그러면 삼성이잖아요. 그럼 삼성의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먼저 스마트폰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도 있고 그럼 선점을 못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아이폰한테 밀렸으면 이제 나중에 틈새 시장 찾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표적 시장을 먼저 선점하거나 선점 못했으면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공급자 차원의 마케팅 전략이 바로 시장 점유 마케팅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 이렇게 구분되는데 STP는 거기 보니까 S는 뭐예요? 세그멘테이션 해서 시장의 세분화 그리고 T는 타겟, 표적 그리고 P는 포지셔닝해서 시장의 차별화 전략 그래요. 자, 이 원리는 뭐냐면 자, 가령 스마트폰을 만든다 그럼 먼저 시장의 세분화는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수요이죠. 차별화는 공차, 공급의 차별화니까 따라서 시장의 세분화는 바로 수요자 입장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령별로 아니면 성별로 아니면 또 뭐 있을까? 직업별로 아니면 또 소득별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시즌에 따라서 소비에 따라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에 표적이 있을 수 있죠? 그 표적 시장을 선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 연령별로 소득별로 딱 구분해보면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계층은 바로 가장 많이 선호하고 가장 많이 바꾸는 것은 20, 30대이죠. 그럼 20, 30대가 바로 표적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표적이 딱 결정됐으면 그 다음에 제품을 갖다가 이제 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좀 더 색다르게 만들어야 되죠. 이것이 제품의 차별화 전략. 그래서 먼저 수요자 집단을 구분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뭘로 삼아서 타겟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제품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 이것을 STP 전략이라고 한다. 개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먼저 소비자 집단을 구분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뭘로 삼아서 타겟으로 삼아서 그에 맞춰서 제품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 그러니까 다른 경쟁 회사보다 좀 더 차별해서 제품을 제시해야 되겠죠. 마음에 들게 해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시장의 차별화 전략. 이것이 STP 전략. 이런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TP 전략 확인했고 이건 특히 어디에 많이 쓰냐면 주거용에 많이 쓰여요. 주거용. 그 다음에 4P 믹스 전략은 P가 네 가지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유통이죠. 그리고 프로모션, 광고 홍보 전략.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를 통하는 전략 이것이 4P 믹스. 그러니까 전략을 수립할 때 어느 하나만 갖고 수립하는 것이나 네 가지가 같이 어떻게 해서 믹스, 혼합해서 전략이 수립돼야 된다. 제품 전략. 거기 보니까 제품의 차별화 전략 했죠? 이 제품을 좀 더 다양하게 제시해야 되겠죠. 이것이 제품 전략이고. 그 다음에 가격도 어때요? 가격 전략도 뭐 단일 가격이냐 아니면 기타 뭐 신축 가격이냐 또 고가냐 저가냐 아니면 또 기타 여러 가지 가격 전략 수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통 전략은 판매만 구축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통 전략. 그리고 이제 광고 홍보 전략은 말 그대로
프로모션이죠. 광고 홍보하는 여러 가지 측면. 그 여러분들 표를 보니까 547페이지 표를 보니까 제품 전략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가격 전략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유통 전략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광고 홍보 전략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제법 중요하니까 눈길은 주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제품 전략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가격 전략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유통 전략과 광고 홍보 전략, 특히 광고 홍보 전략 어떤 것이 있는가 구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마케팅을 할 때는 어느 가격 전략만 갖고 승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제품 전략만 가지고 승부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 전략이 안 맞으면 안 팔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가지가 같이 어떻게 믹스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를 도모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4P 믹스. 이건 특히 어디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해서 시장지원 마케팅은 공급자 차원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크게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으로 구분되는데 STP는 세분화 전략, 표적 시장 차별화 전략이고 그 다음에 4P는 가격 전략, 제품 전략, 홍보 유통 전략 그리고 광고 홍보 전략에서 네 가지 측면에서 같이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 이것이 4P 믹스 전략이고 그 다음에 고객적인 마케팅은 거기 보니까 이제 이 시장지마가 너무 일방적으로 공급자 측면에 치우친 것에 반해서 고객점에는 소비자 입장, 고객지향적 입장, 그죠? 수요자 입장에서 고객 지향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마케팅이 바로 고객 점유 마케팅. 그러니까 아무리 고객 입장 고려하지 않고 아무리 살아 해도 관심 없으면 어때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공급자 측면에 주지 말고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고객 지향적 마케팅이 바로 고객 점유 마케팅인데 특히 이 고객 점유 마케팅의 경우에는 이른바 아이다의 원리 일각에서 아이다의 원리는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먼저 attention.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가게 되면 쭉 둘러보다가 눈에 하나 팍 띄는 제품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어텐션이에요. 저거 이쁘다. 옷을 사는데. 그러면 이제 슬슬 어때? 거기에 다가가죠? 그래서 흥미를 일으켜. 이것이 바로 인터레스트. 근데 거기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달라붙어요? 점원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이쁘다 어쩌다 하고 자꾸 광고. 여러분들 홈쇼핑 보면 막 아주 대단하잖아요. 뭐 그냥 거짓말도 엄청나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고자 하는 욕망을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라 모르겠다. 집에 가서 어떤 거는 한번 긁어보자 해서 액션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의 변화 단계 먼저 주목하고 흥미 일으키고 사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고 마지막으로 사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 아이다 원리인데 그 아이다의 원리의 입각에서 소비자들이 지금 어느 단계냐 이제 어떤 단계냐 아니면 액션 직전 단계냐 하는 거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의 톤과 강도가 달라져야 돼. 이제 막 어텐션 하고 있는데 막 그냥 끌다시피 하면 거부감이라서 그냥 가버릴 수 있잖아요. 반대로 사기 직전인데 그럴 때는 더 확실하게 그냥 땡겨버려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슬슬 보다 그냥 가버릴 수 있으니까 따라서 소비자의 소비 심리 단계가 지금 어느 단계냐 하는 단계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의 톤과 강도를 조절해서 그렇게 해서 그만큼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 이것이 고객 점유 마케팅이고 즉 소비자 입장으로 한 마케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마케팅 이것이 관계 마케팅.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파트 같은 거 보면 대부분 다 브랜드화 되어 있죠. 나는 어디 산다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하자보수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서 그만큼 소비자의 선도가 높아질 수 있죠. 이런 식의 마케팅 전략 갖다가 관계 마케팅 이렇게 해서 부동산 마케팅의 세 가지 차원은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잘 정리해서 확인. 기본적으로 시장지원 마케팅 고객적인 마케팅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주의 목적의 관계 마케팅에서 그 내용과 간단한 의미들은 꼭 체크해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케팅의 원리 확인하고 나머지 광고는 그냥 참고만 할 텐데 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자, 부동산 광고 했는데 광고 요 548페이지 있네요. 광고주의 의도에 따라서 고객의 부동산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정보 전달 및 설득 과정이다. 의미는 간단하게 확인하고 부동산 광고의 특성 보세요. 광고의 양면성, 광고 내용의 개별성, 지역적 제한성, 시간적 제한성 했는데 보통 광고 양면성은 뭐냐면 보통의 제품은 공급자가 계속 광고하고 소비자는 계속 듣기만 하죠. 근데 부동산의 경우는 공급자도 광고가 되기도 하고 수요자도 광고가 된다. 즉 살 사람, 팔 사람 모두를 다 광고 대상으로 하는 양면성이 있다. 삽니다 하고 광고하잖아요. 팝니다만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광고 내용의 개별성은 부동산은 각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광고 내용도 각각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분화되기 때문에 광고도 그 지역에 광고하는 거예요. 지역적. 전주 지역에 아파트를 개발한다 그러면 전주 지역에 광고해야 되지 전국적으로 광고하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광고 시장이 지역적으로 분화되기 때문에 지역적 제한성이 있고 그리고 광고는 한번 거래가 성립되면 더 이상 해요 안 해요? 않죠. 그래서 일단 거래가 성립되면 더 이상 광고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시간적 제한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광고 효과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고의 분류에서는 목적에 따라서 기업 광고, 물건 광고, 계몽 광고 했는데 참고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매체에 따른 분류. 이건 개념만 확인하셔야 돼. 신문을 통한 광고가 바로 신문 광고. 근데 신문 광고 속에서 한 전면 다 쓰면서 막 조감도 그려놓고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 넣고 하는 광고가 바로 전시 광고고 그 다음에 사원 모집 광고처럼 박스 광고 있죠? 약을 써서 광고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안내 광고. 그래서 신문 광고 종류는 이제 간단하게 나온 안내 광고하고 아주 화려하게 하는 전시 광고 구분할 수 있고 DM이 직접 우승형 광고죠. DM 발송 이것이 다이렉트 메일. 그 다음에 업계 출판물의 광고, 교통 광고, 교통 광고는 버스나 이런데 그리고 라디오, TV 광고 그리고 노벨티. 노벨티 광고는 뭐냐면 그 판촉물 있죠. 판촉물. 어디 개업하면 판촉물 보내잖아요. 그 판촉물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이 바로 노벨티 광고이고 그 다음에 퍼블리시티 이것이 이제 홍보기사 같은 거, 홍보기사.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점두 광고는 점포의 간판이나 유리창 이런 것에 광고하는 것이 점두 광고. 그죠? 점포의 간판이나 유리창 이런 데서 광고하는 것이고 또 어디 그 가게 오픈한다 그러면 아치 풍선을 해놓고 거기서 막 나레이터 모델들이 와서 떠들고 하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점두 광고. 기타 컴퓨터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그대로 그냥 참고만 해서 보시면 돼. 다른 건 어렵지 않은데 용어가 좀 어려운 것이 점두 광고나 노벨티 광고 이것은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만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는 것만 확인만 해도 큰 문제 없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 매체에 따른 분류 틀 잡아두시고 나머지는 큰 신경 안 써도 되고 제일 마지막에 501페이지 보시면 애드믹스 또는 분산 광고 또는 광고 혼합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뭐냐면 광고를 할 때는 어느 하나에만 집중해서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광고 매체를 어떻게 해서 혼합해서 광고하라 하는 것이거든요. 가령 광고비가 만약에 10억이 책정됐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그럴 때 광고를 할 때 광고 매체에 따라 구별해 봤을 때 가장 광고 효과가 높은 것이 바로 TV겠지. 비싸기도 하고. 그러면 TV 광고가 가장 효과가 높다고 해서 10억을 다 TV 광고로 쏟아서 하는 것보다는 TV에 한 50% 하고 5억 하고 라디오에 20% 2억 하고 그 다음에 신문 광고로 2억 하고 나머지 기타로 10% 하면 똑같은 돈으로 광고할 때 어느 하나에 왕창 묶어서 광고하는 것보다는 여러 광고 매체에 분산해서 광고하면 하나로 광고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광고 효과가 높아질 수 있죠. 이런 식의 광고 기법을 애드믹스 또는 광고 혼합 그래요. 아니면 분산 광고 그러거든요. 간단하게 의미만 확인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이제 꼭 비율이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구성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케팅과 광고까지 확인했는데 마케팅 광고는 나오면 한 문제인데 대부분의 문제는 다 여기에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간단하게 꼭 정리해서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확인해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과 마케팅까지 다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감정평가론부터 공부하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